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557페이지 소매 포화 지수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매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산 문제를 이제 보기 전에 문제 몇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650페이지 우리가 3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입지 후보지의 상권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시장 잠재력 평가 중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에 보시면 소매 포화 지수는 특정 소매 업체의 단위 면적, 매장 면적당 잠재 수요를 표현하고 있는 이에 근접할수록 좋다. 맞는 거죠. 근데 5번이 틀렸는데요. 자, 소매 포화 지수가 낮으면 수요에 비해 특정 업체의 매장 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이 소매 포화 지수가 낮으면 수요에 비해 특정 업체의 매장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죠.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37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37에 계산 문제인데요. 637에 가시면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접근되시지만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이 13번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637에 가시면 A 지역의 유통 점들이 총 매장 면적은 우리가 10제곱미터이다. 여기는 A 지역에 조만간 2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비할인점을 개점하고자 한다. A 지역의 1차 상권 내 가구 수는 15만이고 할인점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가구당 월 20만 원이다. 전국 할인점의 평균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매출액은 월 20만 원이다. 그럼 A 지역은 향후 10년 동안 주변에 주택이 3만 가구가 증가하고 시청 및 대기업이 인접하여 이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할인점 입점에 대한 의사결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밑에 해설이 있는데요. 이 IRS는 한 시장 지역 내 특정 소매업체 또는 직접 소매시설의 단위 매장 면적당 잠재수요를 표시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IRS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잠재수요입니다. 얘가 잠재수요지만 이건 현재 수요를 제가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업체의 총 매장 면적입니다. 면적. 자, 그래서 잠재 수요는 지역 시장의 총 가구 수 곱하기 가구당 특정 업체에 대한 지출액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역의 IRS는 자, 밑에 해설이 있지만 자, 15만 가구 우리가 곱하기 20만 원 나누기 잠재 수요 나눠야겠죠. 자, 나누기 10만 우리가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30만 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점포가 추가적 개점하게 되면은 IRS는 우리가 15만 가구에다가 20만 원 똑같고요. 자, 매장 면적이 이제 어떻습니까? 비점포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어때요? 2만이 규모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12만이 되겠죠. 12만 제곱미터가 되니까 자, 25만 원이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전국 평균 IRS보다는 높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현재도 매력적이고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되므로 시장 확장 잠재력도 양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신규 비할인점이 개점하더라도 소매 포화 지수는 불포화 상태이고 시장 확장 잠재력도 양호한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현재는 소매 포화 지수가 포화 상태라는 미흡한 상권이라는 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자, 뒤에 시장 확장 잠재력이 미흡하다는 것도 틀렸고 다른 건 다 지문이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현재 소매 IRS도 포화 상태가 미흡하다. 우리가 포화 상태가 아니죠. 포화 상태로 미흡하고 그 다음에 5번에 현재 IRS가 가포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틀린 지문이라고 봐야 돼요. 1번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IRS랑 MEP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이 두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60페이지로 가시면 좀 전에 배웠던 IRS와 그 다음에 MEP가 중요하다면, 자, 이번 10강에서는 이제 넬슨입니다. 자, 입지 파트에서 이제 넬슨 이론이 출제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이제 그 입지 파트에 논문을 썼지만 오늘 이제 입지 대가이신 지도 교수님한테 이 논문을 받았는데요. 점포의 입지 평가에서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포에 대한 입지 평가에서는 넬슨의 소매 입지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넬슨의 우리가 소매 입지론입니다. 소매 입지를 하는 중요한 그 원칙이 8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다가 이제 별표 표시를 한 2개 정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매년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별표를 이제 3개 정도 매년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이야 돼서 8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8가지는 상권의 잠재력, 또 접근 가능성, 성장 가능성, 중과 저지성, 누적적 흡입력, 양립성, 경합 회피성, 그 다음에 용지 경제성으로 8가지인데 여기서 양립성을 제일 강조합니다. 양립성을 제일 강조한다는 거, 요게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상권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8가지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8가지 원칙을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상권의 잠재력이죠. 자,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잠재력이라는 자체가 중요하다. 미래. 그래서 이 잠재력은 상업자가 진입한 상권이 얼마나 많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어 매출액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상권의 크기와 수익 창출 능력을 말합니다. 그 상권의 잠재력은 여러 가지 법적 제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토지의 용도나 건축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울수록 그만큼 상권의 잠재력은 한계가 있어요. 접근 가능성. 접근성은 점포로의 그 진입과 퇴출의 용이성을 의미하며, 이 접근 가능성이 두 번째죠. 접근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과 퇴출의 용이성을 의미한다. 접근성을 평가하려면 도로 구조, 그 다음에 도로 상태, 주도로의 진입과 퇴출, 교통량과 흐름, 보이는 가시도, 장애물 등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성장 가능성도 따져봐야겠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따져본다. 자, 그래서 성장 가능성은, 자, 밑줄만 주변 인구와 인구 증가와 일반 고객들의 소득 증가로 인해서,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거제나 울산 같은 거는 이제 자동차고 거제는 조선소죠. 증가로 인해서 시장 규모나 선택한 사업장과 유통 상권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을은 중간에서 이제 저지하는 거죠. 중간 저지성 같은 걸 따져봅니다. 그래서 저지성은 상권 지역 내의 기존 점포나 상권 지역의 고객과 중간에 위치해서 고객이 A에서 B로 간다면 경쟁 점포나 기존 상권으로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서 저지할 수 있는, 가로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중간 저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지력이 우수한 점포를 선정하려면 먼저 고객의 출발지와 종착지의 위치를 파악해서 두 지역을 연결하는 이동 경로를 선으로 표시한 뒤 연결선상의 점들을 찍어가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내고요. 최적의 위치는 고객의 통행량과 이동 방향을 감안해서 이동하는 고객에 멈출 수 있는 우리가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양립성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미음 정도가 또 출제될 가능성이 큰 게 누적적 흡입력입니다. 끌어당기는 거죠. 누적적 흡입력.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분산되어 있을 때보다 밀집해 있을 때 소비자를 끄는 흡입력이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동시장에 간다, 한약 사러. 그럼 한약방이 서울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가구 단지도 마찬가지로 모여 있다는 거죠. 내가 더 경쟁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습니까? 넘겨보시면은 562페이지. 이제 그러나 이 경우는 누적력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누적력이 큰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가 또 중요하기 때문이죠. 창업자가 속한 상업 상권 지역 내에 사무실,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인접함으로써 고객 흡수가 유리한 조건인가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강조한 게 양립성이죠. 양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립성이. 그래서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서로 영향할 수 있는 점포로서 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 의류점이 있으면 액세서리 참 잘 되죠. 신발 가게라든지. 서로 매출액을 올립니다. 서로 보완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경쟁 관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하면 안 되고요. 또는 대체, 경합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 관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밌게 하려고 호프집 옆에 자 노래방 같은 게 있으면 좋죠. 술 마시고 또 노래 부르고. 근데 만약에 서점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책 읽다가 어머 술 땡겨. 술 마시다가 야 책 읽으러 가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자 날려버리겠죠. 그래서 양립성은 공정력입니다. 박스. 그래서 인접한 서로 다른 소매 점포 간에 고객이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매출액이 더 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완 관계가 중요합니다. 보완제의 성격이 강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인근에 자리 잡을 경우 각 소매점들은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상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양립성은 점포들 간의 가격 체계나 이미지가 다를 경우보다 유사할 경우 더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 고객층이 동일할수록 점포 간의 고객 교환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 회피입니다. 경쟁을 또 회피하는 거죠. 경쟁의 회피도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창업자가 진입한 상권의 경쟁점이 입지하여 경쟁점의 규모, 형태 등을 감안해서 예비 창업자의 사업장이 기존 점포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이 차후에 새로운 경쟁점이 입점할 수로서 창업할 사업장에 미칠 영향력 정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지의 경제성입니다. 용지의 경제성. 자, 이거는 이제 창업자가 진입할 그 상권의 입지 가격이나 비용 등으로 인한 수익성과 생산성의 정도를 검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 반드시 가장 좋은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편의점에 적합한 지역이 반드시 전문점에 적합한 것도 아니다. 서로 적합 지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점포 입지를 경험할 때 고려할 내용, 비용 요인으로서 임대료, 보험료, 전기, 수도요금, 유리, 각종 제세 공급 등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양립성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640페이지입니다. 640페이지 18번부터 갑니다. 640에 18. 18번을 가시면 자, 좀 어렵죠. 18번 문제가. 그래서 넬슨이 제시한 입지 선정의 원칙 중 경쟁 회피성과 중간 저지성에 해당하는 것을 가장 올바르게 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간 저지는 일단 무조건 답니다. 기존 점포 또는 유통단지의 고객과의 중간에 위치해서 기존 점포로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 차단하는 게 다가 중간 저지성이에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죠. 자, 잠재 경쟁력이 신규 입점함으로써 고려 대상 점포나 유통단지에 미칠 영향 정도가 경쟁 회피성이고요. 자, 경쟁점 또는 경쟁 유통단지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감안해서 고려 대상 점포나 유통단지가 기존 점포와의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경쟁 회피성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좀 어렵죠.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645로 갑니다. 자, 645페이지 27번으로 가볼게요. 645로 갑니다. 자, 27번 넬슨입니다. 넬슨이 제시한 입지 선정에 있어 8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상권 접근성은 접근 가능성이라고도 하며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점포가 근접하고 있어 거기 자기 점포로 흡입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점포가 근접하고 있는 거기 자기 점포로 흡입하는 가능성은 누적적 흡입력이라고 합니다. 접근 가능성이 아니죠. 그래서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들은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분산되어 있을 때보다 밀집해 있을 때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더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넘기시면 이제 562페이지 양립성을 또 보기 위해서는 720페이지로 갑니다. 720페이지 4번을 봅니다. 자, 4번을 보면 넬슨의 소매 입지 선정 원리 중 서로 업종이 다른 점포가 인접해 있으면 보완 관계를 통해 상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우리가 지금 2014년 유통관리사 2급 필기 제2회에 나왔었죠.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조건 제가 양립성 뜬다 그랬잖아요. 4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번 10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562페이지 갈게요. 넬슨 위주로 좀 공부해 보세요. 넬슨이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62페이지로 가시면, 자, 뭐가 있냐면 이제 입지 영향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6번에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자,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볼게요. 입지 영향 인자 요인,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이제 밑에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11개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통계, 그 다음에 인구의 라이프 스타일 특성, 비즈니스에 대한 우리가 환경, 경쟁 상황, 다점포 경영 성향, 접근성, 입지적 이점, 시너지 효과, 소비자의 상권 이용 형태, 그 다음에 법적 조건, 성장성 등만 참고하시고요. 자, 인구 통계를 봤을 때는 자, 밑줄만 배우지 인구의 통계적 특성 파악.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우지가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가구수나 인구수, 가구당 인구수,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파악하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시군구 통계 연보를 시청이나 우리가 이 구청 또는 자치센터에서 구해야 되고요. 자, 인구 통계 자료는 자, 질적 자료 박스. 자, 워드입니다. 우리가 글이죠. 워드, 이 자체의 글 형태로 나타나며 양적 자료는 숫자, 넘버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타난다. 질적 자료의 종류에는 이제 현지 조사 노트, 심층 면담 사본, 그다음에 그리고 문서, 예를 들면 신문 또는 잡지 기사, 법정 판결문, 편지 등이 있겠죠. 자, 이외에도 이제 지도, 도시, 사진, 영화, 음악, 녹음된 대화 등 각종 시청각 자료가 질적 자료에 포함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자료는 수량화된 변수들을 갖는 것이 아니고 특정 연구 사례에 관한 해석적이고 역사적이며 총체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적 자료는 그냥 우리가 서베이, 밑줄만, 센서스, 여론조사, 그리고 각 정보기관 또는 사설연구기관에서 수집하는 다양한 종류의 통계자료 등이 있다. 디귿번도 뭐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 차이점과의 공통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넘기시면은 그냥 이 마지막 점을 보시면은 밑줄만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는 상호 배타적이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 좋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등 서구 사회의 사회과학에서는 이 두 가지 자료를 동일 연구에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 564페이지 가시면 자, 요거는 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특성은 좀 체크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특성 좀 보실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의의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최근 마케팅과
그 소비자 행동 연구에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자, 시장이 이제 세분화됩니다. 여러 시장을 나누다 보니까 인구 통계학적 분류 외에 소비자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아가 제품의 새로운 의미 부여, 신제품 개발 등으로 해서도 소비자의 잠재력 요구를 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설계하는 생활자로의 의식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예컨대 뭐 음악이나 향기 치료제, 허브 상품 등을 취급하는 소매점이 입지 선정을 위해서 상권을 분석할 때는 상권 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 분석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호 상품의 성격이 강하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개념은 그냥 생활 양식,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유용화, 이런 것들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 같은 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643페이지 우리가 23번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643으로 갑니다. 자, 23번. 자, 요거는 이제 답만 이제 확인할 텐데요. 자, 치료 및 영상, 좀 전에 했죠. 명상용 음악, 아로마 향초, 약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추가로 신규 점포를 추첨하려 한다. 신규 점포의 상권을 분석할 때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자료는 뭐냐? 좀 전에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상권 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페이지 보시면은 뭐 565페이지로 가시면 그래도 라이프 스타일의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밑줄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라이프 스타일의 접근 방법이다. 측정 방법. 이거는 그냥 밑줄만 쳐면서 가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측정은 AIO, Activity, Interest and Opinion 기법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치 측정 도구인 RVS, 그 다음에 우리가 BALS, 그 다음에 그리고 LOV 접근 방법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밑줄만 AIO 분석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도출한 행동, 관심 그리고 의견 등을 측정한다. 자, 맨 밑에 점.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활동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명확한 행동을, 또 관심은 어떠한 제품 및 서비스에 갖는 특별한 의미를 가리키며, 의견은 소비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로키치 가치 조사라는 것은 밑줄만 서구의 소비자 행동 연구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소비 행동이 선행 변수로서 가치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이 로키치의 가치관 연구 이후부터라고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그냥 밑에 로키치는 자신의 이름을 바탕으로 하여 가치관 측정 도구인 RVS를 만들었다. 그 정도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VALS라고 하죠.는 AIO와 달리 라이프 스타일의 측정과 유형화에 있어서 개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방향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가치 측정 도구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가치 측정 도구는 우리가 BALS와 LOV다. 그냥 그 정도만. 그다음에 이제 밑에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자, 이 BAL 체계는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중 단계로 진행되며 다시 네 집단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밑줄만 욕구 추구 소비자 집단, 그다음에 외부 지향 소비자 집단, 내부 지향적 소비자 집단, 그다음에 통합적 소비자 집단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냥 번호를 매기면서 가는데, 첫 번째 1번 욕구 추구의 소비자 집단은 선호보다는 기본적 욕구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형편이 가장 나쁜 생존자형과 겨우 생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계 유지형이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만. 외부 지향적 소비자 집단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야 하며 구매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소속 지향형, 경쟁 지향, 그리고
지위와 명성, 쾌락 추구, 생활 등의 특징인 성취자형이 있다. 자, 내부 지향형이 이제 3번입니다. 번호를 매기면. 그 내부 지향형 소비자 집단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로서 개인주의형, 경험 지향형,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회 사업가형이 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종합형 소비자 집단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내부 지향적인 면과 외부 지향적인 면을 혼합해서 행동하는 성숙하고 균형 있는 인격을 가진 소비자다. 이렇게.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이용화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넘기시면 한국인의 신제품 수용 행동 유형은 신제품의 수용 유형의 의 정도 그냥 보시고, 니은에 자, 신제품 수용에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한번 보세요. 자, OS형이라는 건 조기 수요층입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유형에 민감한 게 바로 핸드폰이죠. 그래서 쇼핑 시간이 길고 아이 쇼핑을 즐기는 편인데, 우리가 가격보다 어떻습니까? 상표를 중시하고 이 디자인이나 색상 등 외관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조기 수용층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 다음에 나이 든 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죠. 성격은 적극적이고 일상생활의 변화를 원하고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스 벗형은 후기 수용층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주위의 유행이나 대세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유형이죠. 물건을 살 때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노젠 형은 자연 계층입니다. 그래서 지연 계층, 지연.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적고 유행이나 대세에 개의치 않고 그 전에 쓰던 제품을 고수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그 이외의 상점에 들리지 않고 외관보다는 가격이나 성능, 기능 위주로 제품을 이제 구입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환경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밑줄만 쳐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568페이지 그냥 1번 비즈니스에 대한 환경의 의의가 있는데, 자,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넘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환경하고 그다음에 경쟁 상황, 그죠? 다점포 경영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다점포 경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엔 이제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내용 중에서 중요한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봤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가 이제 557페이지 가시면 수요와 공급 측정에, 자, IRS와 좀 전에 MEP를 비교해서 두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계산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요번에 10강에서는 560페이지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점포의 입지평가,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가지 점포의 원칙 중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립성이라는 게 기출이 나왔었고, 중간 저지라든지 성장 가능, 그다음에 우리가 누적적 흡입력이라는 것 좀 체크를 하셔서 여기서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넘기셔서 우리가 564페이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개념 정도, 문제 풀어봤던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비즈니스 환경이죠. 비즈니스 환경은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여기 568페이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비즈니스 환경을 들어갈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넬슨의 소매 입진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IRS와 MEP를 비교하는 거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비즈니스 환경 들어가도록 하죠.